요한복음 9장에 보면 때부터 소경된 자를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랍비여, 날 때부터 소경된 이 자애가 그 잘못이 부모에게 있습니까? 이 사람 본인에게 있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이 사람의 잘못도 아니고 부모의 잘못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고 하시는 것이다. 하시면서 너는 가서 이제 침을 흙에다 이렇게 발라서 눈에다가 발라주시면서 실로암에 가서 내 눈을 씻어라. 그 사람이 눈이 밝아져서 돌아왔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무언가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해선가는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든 이루시기 위해서 저는 저에게 고난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천안, 여기서 멀지 않잖아요. 천안에서 좀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때 뭐 누구나 다 가난할 때 아닙니까? 너무나 힘들 때죠. 그래서 저도 아들 둘이 있어요. 참 신실한 신앙인으로 잘 커서 너무 감사한데 저희 아들한테 제가 그러죠. 야,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 전기가 들어왔으니까 야, 아빠 어렸을 때는 그러니까 니들이 얼마나 좋은 환경인가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통상 부모들이 그러잖아요. 아빠 어렸을 때는 전기가 안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 표정이 뭔지 아세요? 깜깜한 데서 텔레비전 봤나 보다. 깜깜한 데서 냉장고 찾으러 가려면 힘드셨을 텐데. 그리고 제 옆에 있는 짝꿍이 그 계란을 항상 까서 그 어머니가 그 계란을 밥에다가 삶은 계란을 이렇게 박아준다 할까? 이렇게 해서 가져와요. 그래서 참 그게 부러웠어요. 저희는 진짜 여러분들 공감하실 거예요. 아마 소풍 갈 때 삶은 계란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나머지 알 낳는 건 집으로 꾸러미 해서 팔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매일 싸우는 거 보고 제가 정말 다짐한 게 있어요. 내가 나중에 부모가 되면 정말 우리 자식한테 계란 하나씩은 밥에다 박아줘야 돼. 아빠가 되겠다 했는데 그거를 이룰 수가 없는 게 애들이 삶은 계란을 안 먹어요. 어떨 때 화를 내게 되세요. 왜 안 먹냐고. 그럼 후라이 해달라고. 저는 신앙 2세대입니다. 저희 부모님의 아침마다 저희 어머니가 운목에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그 기도 소리를 듣고 깨어났고 그 신앙의 힘으로 저희 가족이 이루어왔어요. 우리 신앙 2세대는 너무나 큰 축복을 받았어요. 저희 사남 일대에 사형제 있는데 사형제가 다 천안고등학교 나왔습니다. 사형제가 한 고등학교 나오는 거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제 막내 동생이 천안고등학교 들어갈 때 교장 선생님이 저희 아버지한테 액자를 선물하셨어요. 호랭이가 새끼 4마리 전무일린 거. 근데 그게 나중에 한참 후에 그 교장 선생님 만나뵀을 때 그게 에피소드가 있더라고요. 원래는 돼지가 다산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동네 이발소 같은 데 보면 돼지가 새끼를 10마리 전매게. 그래서 원래 이제 그 학교 교장 선생님이 이거는 이제 지금까지 없었던 일인데 이거 뭐 선물을 좀 부모님께 드려야 되지 않냐 해서 이제 그 미술 선생님한테 이제 부탁을 하니까 미술 선생님 최초에는 그 돼지를 뭐 그림을 그리셨다는 것 같아. 근데 이거 돼지를 드리면 학부형이 돼지가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호랭이를 했는데 사실 호랭이는 새끼를 4마리를 낳지 않는데요. 한두 마리 낳지. 그래도 하여튼 저희 집에 잘 걸려 있습니다. 지금 이 전통이 앞으로도 깨질 수가 없는 게 누가 아들을 4명 낳겠어요. 굉장히 저희 아버지의 큰 자부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58년생인데 혹시 여기 58년생 계세요? 반갑습니다. 이제 56년생부터 63년생까지를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베이비 부모, 전후 베이비 부모 시대인데 한 해에 태어난 인구가 가장 많은데 56년부터 63년까지예요. 혹시 56년부터 63년 내에 들어오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시겠습니까? 많으시네요.
여러분은 부모를 섬기는 마지막 세대이면서 자식으로부터 버림받는 첫 번째 세대라고 해요. 우리 서로 위로하는 박수를 한번 쳐. 그래서 저희는 어머니의 정말 강한 신념, 신앙, 그래서 장남은 첫 열매니까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 해서 큰형은 목사님이 되셨고, 둘째 형, 제 동생은 이제 고등학교 선생님이 됐어요. 저는 육군사관학교에 갔습니다. 육군사관학교 들어갈 때, 너 면접 볼 때 그래요. 너 육군사관학교 왜 왔나? 정말 군복을 입고 나라를 지키고 싶었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그건 아니었어요. 부모님의 짐을 덜어드리고 싶어요. 학자금을 안 내는. 그래서 저는 육사에 갔습니다. 다행히 잘 간 거죠. 떨어졌으면 또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학교 다닐 때 여러분 다 어려움을 겪으시지만 또 학교 다닐 때 그런 어떤 뭐라 그러죠? 그게 있잖아요. 저는 제일 힘들었던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그 학비 내는 거. 학교에. 그 다음 두 번째는 옷이에요, 옷, 교복. 큰 형이 있고, 작은 형이 있고, 제가 입어요. 저 입었을 때 다 떨어져요. 제 동생이 있고. 이게 너무 큰 스트레스입니다. 그리고 학자금도 1, 4분기에, 이제 다른 사람 2, 4분기 낼 때 저는 이제 1, 4분기 내게 되는데, 학교 선생님이 안 낸 애들 다 남아가지고 한 명씩 언제 낼 거야? 어? 그러면 결국은 결국은 1, 4분기 때 마지막 남는 3명이 2, 4분기에 마지막 남는 3명이 되고, 그 3명이 지금 모입니다. 그리고 이런 에피소드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핑계를 댑니까? 부모님이 학자금을 너 빨리 내라. 나도 교장 선생님한테 혼나고 맨날 죽겠다. 근데 그 핑계가 그거 아닙니까? 다음 장 보고 드린답니다. 주신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 그분 시골 사람이 아닌 것 같아. 야, 장 본다는 게 뭐냐? 산 꼭대기 올라가서 장을 쳐다보면 또 어디 나오냐? 이렇게 핀잔을 주신 분도 있었어요, 사실은. 근데 그건 뭐 감수할 수밖에 없는 거였고. 그래서 이제 교복이 너무나 스트레스였는데, 정말 정말 슬픈 사실은 제가 고등학교 들어갈 때 교련복의 모두가 바뀌었습니다. 우리 형들은 자주국방 꾸불꾸불 쓴 교련복인데 저희 때부터 가나다라로 바뀌었어요. 근데 저희가 360명인데 다 가나다라 입고 있는데 저만 자주국방 입고 그 빛바랜 그 교련복 입고 여러분 학교에 다니는 그 웬만하면 참 적응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육군사관학교에 갔더니 77년 2월 달에 사관학교에 정식 입학하기 전에 한 달 동안 군사교육을 받아요. 가입교라고 합니다. 가입교 하는 동안 들어가면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체촌이라 해서 사람의 치수를 재는 거죠. 그래서 한 달 동안 전투복을 입고 훈련을 받고 생도대에 딱 들어갔는데 내 후반에 두 사람이 딱 쓰는데 가보니까 제 옷이 깨끗한 A급. 우리 군대 갔다 오신 분 통상 A급, B급, C급, D급 이렇게 얘기하죠. A급 새거, B급 사용가, C급 아직도 사용가, D급 폐품. 그래서 우리 군인들이요, 사람 평가할 때도 자기도 모르게 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대령 한 명을 참모로 좀 써야 되겠는데 육군본부에서 이 사람이 어떠냐고 물어보는데 알 수가 없어서 동기생한테 물어봐요.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딱 그래. A급입니다. C급이죠. 그러면 그 D급이라고는 안 해요, 사람한테. 그래서 가보니까 이 캐비넷에 왼쪽에 예복, 사관생도 예복. 예복은 동하 구분이 없어요. 예복. 동정복, 하정복, 동근무복, 하근무복, 동체육복, 춘추계 체육복, 하체육복, 무도복, 태권도복, 유도복, 전투복. 쫙 걸립니다. A급으로. 아무도 안 입은. 제가 그 앞에 딱 서가지고
너무 감동적인 거 너무. 300명인데 저희 동기생이 야 여기는 내가 이제 왕따는 아니구나. 그 책상을 열어보니까 모나미 볼펜, 그때 당시에는 뭐 다는 모나미, 까만색 한 다스, 파란색 한 다스, 빨간색 한 다스. 책도 아무도 안 쓴 책. 이 키가 큰 게 왼쪽, 같은 크기는 뚱뚱한 게 왼쪽, 쫙. 너무 흐뭇해가지고. 그래서 2학년 생도들이 막, 야, 너! 이렇게 안 합니다. 거기는. 귀간, 이생도! 이렇게 부르죠. 그러니까, 시계장 표현하면, 박찬주는, 저는 저거 1학년들이면 힘들어 해야 되는데, 쟤는 왜 이렇게 즐거워할까? 하는 그런 오해를 많이 맞았어요. 그래서 귀간은 뭐가 그렇게 즐겁나? 다 힘들어 죽겠는데. 그 정도로 저한테는 축복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더 놀라운 것은 독일 육사로 유학을 가게 됐는데 300명 중에 1명을 뽑아서 미국으로 가는 것도 아니에요. 독일로. 1965년에 박정희 대통령이 독일에 이제 광부 간호사 이분들 하러 독일에 차관으로 들어갔을 때 그때 이제 독일 수상한테 우리 생도 1명을 보낼 테니 그러면 교육을 시켜주시오. 그렇게 하시오. 해서 이게 이제 그때부터 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 가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역사가 일어나려니까 1학년 1학기 끝나고 이제 시험을 보내는 거예요. 독일 사관학교로 갈 사람들. 그래서 저도 고등학교 때 서울대 가려고 독일을 열심히 했는데 해가지고 시험을 봤어요. 결론은 4명을 뽑아가지고 학교장이 직접 4명을, 원래 생도대장이 완스타인데 생도대장이 하던 거를 학교장님이 자기도 호기심이 많으니까 내가 직접 뽑을게 해가지고 4명을 자기 방으로 부른 거예요. 그 학교장님이 누구냐면 정승화 총장입니다. 후에 참모총장 하다가 그 전두환 장군의 그 신군부에 의해서 체포돼서 대통령 시해 현장에 있었다고 해서 사형 선고받고 그 후에 명예를 회복했죠. 지금 돌아가셨지만. 근데 그분이 이제 4명을 이렇게 앉혀놓고 저희 동기 쟁쟁한 사람 많습니다. 우리 통상 물어보는 거 뭐예요? 아버지 뭐 하시냐? 묻지 않습니까? 자네 아버지 뭐 하시나? 장군의 아들이 삼성장. 또 기업 운영하고 또 대학 교수시고 쟁쟁하잖아. 저는 자네 아버지 뭐 하시나? 농사 짓습니다. 아주 집요하게 물어보시죠. 무슨 농사 짓냐? 고추 농사, 쌀 농사, 누에. 그때 누에는 몇 장을 치냐? 7장을 칩니다. 너 누에가 몇 장까지 자는 줄 알아? 7장 잡니다. 하면서 더 대답했는데, 저도 좀 뭔가 저희 아버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저희 동네 새마을 지도자였어요. 옛날에는 저 54가구였는데 저희 동네가 이장이 있고, 이거는 행정을 하는 분이야. 새마을 지도자는 지붕계량 부터 시작해서 누구네 집은 양파를 많이 심어라, 누구네는 뭘 심어라, 이런 거 하는 분이에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는 새마을 지도자입니다. 그랬더니, 제가 마지막 질문자인데, 그래, 박찬주 생도가 가는 게 좋겠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해산. 근데 더 큰 코믹은 그 뒤에 일어납니다. 원래 2사람을 주한 독일 대사, 독일 사람이죠. 주한 독일 대사한테 보내면 독일 대사가 면접을 해서 선발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저하고 또 한 생도하고 둘이 어느 날 찝차를 타고 독일어 교관, 교수죠. 대위가 인솔을 해서 이제 70년대니까 교통이 그렇게 많지는 않대요. 찝차 타고 그 남산에 있는 독일 대사관으로 가고 있는데 갑자기 중량교 다리를 건너는데 사이렌 소리가 계속 가까워지더니 헌병차가 딱 와서 우리 차를 딱 앞에서 서버리는 거예요. 헌병 중위가 딱 내리더니 애교 관례를 무시하고 박찬주 생도 혼자 가라는 학교장님 지시입니다. 딱 그러더니 저랑 같이 하고 있던 저희 동기생을 데리고 가버렸어요. 육사를. 그래서 제가 혼자 간 거예요. 혼자. 제가
뭘 알겠습니까? 안 가면 많은 거고, 가면 가는 거고, 아주 간절한 것도 없는데. 그래 갔어요. 그랬더니 독일 대사가 딱 첫 질문이, 아버지 뭐 하십니까? 그래서 갔어요. 그 독일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집에 전화를 했는데, 집에 옛날에는 어떤 식으로 전화를 하셨나요?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이장님 댁에 전화 하나 있잖아요. 그러면은 전화 오면 방송하죠? 찬주 어머니 전화 받으세요. 그러면은 이제 막 일하다가 가서 그렇게 해서 어머니 통화했는데, 어머니 저 독일 가야 되게 생겼습니다. 그랬더니 독일? 하시면 첫마디가 네가 뭘 잘못했니? 근데 사실은 정승화 장군의 입장에서도 이제 뒤늦게 아차한 게 뭐냐면, 사실 동기생이 지만이가 있잖아요. 그런데 물론 지만이가 독일 사관학교 선발 시험에는 참가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뭐 신경 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대통령한테 의중을 여쭤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다른 보고서를 작성해서, 이건 제가 정승화 중장한테 출국할 때 들은 얘기예요. 너 잘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그리고 이제 청와대를 들어가서 대통령한테 운을 띄운 거예요. 혹시라도 이거. 그래서 만약을 대비한 거예요. 뭐냐면, 만약에, 야, 지만이도 같이 갈 수 없냐? 이렇게 만약에 물어보면 두 사람을 보내면 되겠다. 과거에는 두 사람이 간 적이 있어요. 여러분, 김관진 안보실장이라는 분 아시죠? 그분 독일 육사 나오는데 그분도 둘이 갔어요. 그런 이제 보관을 갚았는데, 이제 들은 얘기예요. 대통령이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이번에 독일 사관학교 선발이 있어서 선발을 했는데, 혹시 지만이도 보내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한참 말을 안 하고 계시다가, 한 명은 선발이 됐는가? 그게 돼 있습니다. 그 애는 2018년 5월 31일 손상대 애국집회 사회자께서 출소하시던 날, 아직도 여전히 저 담장에 갇혀 영어의 몸으로 계시는 박근혜 대통령님이 계시는 아주 가까운 지근 거리에까지 가보았습니다. 이런 곳에서 박정희 대통령님의 딸이자 아무 죄 없이 탄핵당하고 멸인당해 감옥에 1년을 넘게 갇혀 고생을 하고 계시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계시는 곳이란 말이던가. 아, 이게 뭐란 말인가? 이런 게 있을 수 있는 일이란 말인가? 그러나 엄연히 지금 현재 대한민국 땅에서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에 몸서리 쳐져야 하지 않는가? 그런데 세상은, 언론은, 지식인들은, 정치인들은, 국민들은 왜 이렇게도 쥐 죽은 듯이 조용한 것인가? 내가 아닌 남이 당하는 일이기 때문인 것인가? 아, 대통령께서는 저곳에서 1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과연 무엇을 생각하고 계셨을까? 지난날 청와대에 계실 때 함께 곁에 서 있었던 배신자들이 누구인지를 아시고 분을 사귀지 못하고 계실까? 아니면 자신으로 인해 대한민국이 너무 무너져가고 있는 것을 염려하고 계실까? 우리 국민들은 바란다.
부디 대통령님께서 강한 정신력으로 버티시고 건강을 유지하셔서 반드시 복귀하시고 형편없이 무너지고 부패하고 비리 공화국이 되어버리고 빨갱이들로 점령되어버린 이 땅을 기경하여 다시 씨를 뿌리고 옥토로 만들어 다음 통일한국을 일구어갈 나라로 만들어 주기를.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님만큼 깨끗하여 믿을 만한 사람이 없기에. 이제 내려가야 한다. 내려가기 전에 대통령님께 이렇게 외쳐본다. 박근혜 대통령님! 옥체를 보존하십시오! 선구자 방송입니다! 보내드리는 엽서를 통해서 힘을 내시고 대통령님의 결백이 밝혀질 것입니다! 멀지 않았습니다! 더 꿋꿋이 버텨주시고 많은 국민들을 통해서 많은 엽서를 또 많은 편지를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힘쓰겠습니다. 건강을 지켜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오늘 손상대 사회자께서 출소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서신으로 인해 힘을 얻을 수 있으셨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용기와 또 편지나 아니면 적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오늘 이렇게 하늘을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님과 남아 계신 분들이 힘과 용기를 얻으실 수 있도록 엽서 보내기와 편지 보내기에 더욱 동참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